오늘 저희 영성연구소에서 마련한 이 원래 발표회가 예수의 형제의 지속적 양성의 차원에서 특수연학을 마치고 귀국한 신부님들을 모시고 갖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김성환 신부님은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요, 2001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괴산의 누룩공동체에서 10년 넘게 농촌 사도직에 투신하셨고, 이후에는 제주도 강정에 파견 받으셔서 제주의 해군기지 반대와 평화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던 중에 아이리시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 트리니티 컬리지 더블린에서 평화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부님 2013년 4년의 일이지요. 16년의 일입니까? 예, 16년의 일이고 지난 8월 14일 날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비단 머리로 공부하시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공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들려주실 주제 평화학, 평화교육, 평화운동에 관해서 들려주실 말씀은 당신의 체험과 삶으로 배운 나눔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신부님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8자에 넘는 평화 공부하게 된 은혜는 강무일 주교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강무일 주교님 탓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공부 끝나고 의미가 있었다 하는 생각 속에서 요즘 강무일 주교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 활동을 2011년도부터 강정에서 4년 정도, 4, 5년 정도 하다가 2015년도 성프란시스코 평화센터가 이 강정마을에 세워졌어요. 강물 지원님하고 교구 신부님이, 문정희 신부님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주연님이 저보고 이제 갔다 오라, 외국 가서 평화를 공부하러 와라고 2년을 딱 시간을 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고, 두 번째는 한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제주교구 제가 참 공부를 이 나이에 한다 그런 것도 그렇고, 평화학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침묵 속에서 그냥 나왔고, 8개월을 제가 집회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이제 참 강정을 떠나기 싫어서 직원들이 두 번 제안을 했는데, 두 번 다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면 이 제주교구를 떠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강정은 좋아하고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고, 내가 그럼 가자. 이제 마지막 거의 마음 95%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평화 공부할 것을 물색을 하고 이래저래 찾다가 이 강정에 관심이 있는 이 교수님이 한 분 강정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의 공동체에 모시게 되고 그분이 평화학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평화학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찾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을 만나게 되네요 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 학교가 예수회원이, 제가 나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예수회원이 설립한 학교고, 그래서 검색을 인터넷에 쭉 하고 팜플렛도 보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이제 2016년 제가 7월에 가서 시작하고 지난 8월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참 되게 하기 싫었어요.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도 뭔가 평화운동을 했으니까 평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피와 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한 80%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정도 기대만큼은 안 됐어요. 안 되지만 그래도 70%는 제 기대를 충족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만큼 이 평화도 참 이 말이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저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구구절 때 그때 대독해서 이런 그런 내용을 보면 평화와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평화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데 이렇던 모든 사람들이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양한 그 일반 사람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평화 개념들이 충북 괴산에서 제가 농촌 산업하면서 한 10년 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한자로 이 평평할 평자죠, 그죠? 평평할 평자에다가 벼화자를 써요. 벼화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벼화자의 뒤쪽 화자가 입구자, 화하고 입구자가 연해 있습니다. 그 입이 이 화자 골고루 모두 이 먹는 것이 골고루 먹는 세상이 이 평화로운 세상이다 하고 이 농민 운동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정에서는 또 이 시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평화가 뭔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되는 것이다. 천년기념물인 두꺼비 맹꽁이가 멸종되지 않는 것이고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고 미군기지로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또 많이들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 성경에서의 그 지배적인 평화의 의미는 이 샬롬인데 모든 것이 거의 온전한 그 상태를 의미하죠. 바티칸 공의회 문은 또 사무본장에도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고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학자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정의하는데 약간 이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미국의 평화학자들은 이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그 상태로 평화를 이어가는데 이런 평화는 이 소극적 평화라고 불려집니다. 그 북유럽하고 이 가난한 나라의 이 평화학자들 그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소극적 평화 의미에 덧붙여 가지고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 상태가 돼야 그게 평화적인 상태다. 이걸 평화하게 쓰는데 적극적 이렇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극적 평화라는 이 개념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갈퉁하고 퀸시 라이트하고 마르틴 루터 킹 평화운동가 면서 인권운동가였죠. 이 세 분이 이런 개념들을 처음에 삭을 키우고 이 발전을 시킨 분들입니다. 적극적 평화. 이 적극적 평화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그 샬롬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엔에서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평화를 요즘에는 그 sustainable peace,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참 아일랜드 가기 전에 평화학이 뭔지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거기에서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개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 있죠. 폭력의 이유를 연구하고 가르친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폭력이 왜 그렇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폭력이 왜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또 과정들 증가가 있었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감소가 됐으면은 왜 그렇게 감소가 됐는지
가정들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학은 평화의 조건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인권, 공정성과 평등성, 갈등 해결의 평화로운 과정, 이런 등등의 그 평화로운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조건들을 또 발견해내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평화학은 이제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 이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질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평화학은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확산을 억제하고 폭력을 종식시키는 학문입니다. 의학이 이제 병을 예방하고 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병을 치료하듯이 이런 면에서 보면 의학과 평화학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평화학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평화학이 이제 단독적인 학문인가, 이게 평화학이라는 큰 학문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평화학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폭력을 예방하고 억제하고 종식시키고 평화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 평화학은 그 모든 학문에서 그런 도움들을 빼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학은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라고 이 학제간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과마다 너희들 도대체 뭘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이 유명한 도서관인데요. 트리니티 칼리지가 그 해리포터가 촬영된 그 유명한 도서관이고 학교가 역사가 한 400~500년 되다 보니까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영화도 많이 촬영된 곳인데 그 도서관에 가다 보면 이 주로 평화학 책이 있는 데가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이 사회과학 코너 같아요. 사회과학 코너고 두 번째 자주 가는 코너가 이제 정치과학 코너인데 그만큼 이제 평화학은 이 사회학과 정치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역사학과 관련이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또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일랜드에서 계속 제기가 돼요. 이런 데서는 또 체육학과가 관련되고 갈등 해결을 통해서 갈등 해결하면 사람 심리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사람 관계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갈등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또 심리학과도 관련이 있고 또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언론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언론학과도 관련이 있고 또 윤리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이 종교학과, 철학과도 관련이 있고 또 군사 예산과 지출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공동체에서 거기 머물면서 그 영국 예수의 수련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 영국 예수의 수련원이 영국 버밍엄에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버스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영국 중부 지방에 브래드퍼드 평화대학원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군사학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수사님 하는 이야기가 평화대학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이룰 것인가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군사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 것인가 이거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참 아이러니컬한 세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한 지역에서 두 갈래의 길을 걷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평화학은 이게 국제적인 학문 같아요. 한 지역의 그 폭력이 이 다른 지역과 연결되니까 국제적인 학문인데
그래서 평화학 관련 이 모임에 가다 보면은 이 국제관계학 전공하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꼭 한두 분은 또 끼게 오셔요. 초청받아 오시는데, 이 평화학도 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 평화학 개념도 좀 이견이 있고 해가지고 학자마다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데, 대체로 이 평화학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평화학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몇십 년 동안 흐르면서 이 확립된 독립적인 학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화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화학이 본격적으로 꼽히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그 후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평화학자들이 또 많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자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제주에 와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또 그 미 핵항공모함 이번 국제 관람식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제독이 하는 이야기가 강한 힘을 통한 이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보니까 이 평화학에서는 이제 이 목표로서 평화뿐만 아니고 이 수단으로서도 평화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서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치게 합니다. 이 평화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 기득권 세력에 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학은 기득권 세력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데 특히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돈이 안 되는 학문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평화학 연구소가 없고 평화학과가 없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제국과 그 군사주의 제 지도 교수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활동가들하고 교수들 이제 모아놓고 3일 동안 이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창업본들 참여했는데 한국에서 뭐 평화 이 연구하는 데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통일 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교수님이 서보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제 지도 교수님한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학교에서 학과가 하나 없고 평화학과가 그 연구소라 평화통일연구소라 있는 분이 이 제 지도 교수 밑에서 또 배워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 평화학 연구 이 분야가 정말 빈천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영 교수님이 성심에 최영 저 수녀님이 이 교수로서 이제 그 역곡 캠퍼스에서 작년인가 평화학과가 개설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확실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이 호응이 적어서 폐과를 했다 이런 소문인지 좀 모르겠어요. 확실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평화학의 이제 역사, 그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의 역사를 좀 나눠보면은 이 첫 번째 시기가 아까 이제 1945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시대부터 분류를 하면은 4세대로 이렇게 평화 시기를 분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평화학의 그 평화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45년에 프랑스에 설립된 에스티튜 드 올레몰로지 김민혜 씨는 발음이 좋아요. 올레몰로지 이 전쟁학이라 하는데 전쟁학 연구소라고 해요. 이것이 1945년도에 처음 이 평화학에서 인정하는 연구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같은 연구소가 이제 같은 해 생겼는데
이 평화연구센터가 아주 지속되라는 그 의미 속에서 연구센터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연구센터 이렇게 이름 지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평화학자이면서 평화운동가인 요한 갈퉁도 이 첫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1959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평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요한 갈퉁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적극적인 평화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갈퉁은 이 평화학의 고전을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책을 포함하여 엄청난 이 책을 저술했어요. 이분이 뭐 수학, 이 모든 분야의 공부를 안 한 분야가 없어요. 북한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이런 평화운동가도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역된 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살라니까 이게 품절이 되어 있고 중고 책방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책인데 많이 익혀지는 책 같아요. 평화연구와 이제 평화교육의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도 말과 1970년도 초에 시작되는데 첫 번째 시기가 이제 평화학이 주로 전쟁의 그 원인과 특성을 밝혀내는데 이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두 번째 시기에는 이 여기 플러스 이 사회 불평등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되고 전쟁 이외에 또 크다란 폭력들 이런 것들의 이 원인과 특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시기가 제2시기입니다. 1970년에 스웨덴에 있는 그 웁살라 대학 평화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 웁살라 대학이 유명한 평화연구대학으로 보는데요. 1971년에 이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대학이 이 평화와 갈등 연구학과를 개설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브레더 평화대학원 이것이 이제 1973년도에 오픈됩니다. 이것은 이 오픈된 당시에 케이크 교도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케이크 교도들이 메노나이트 그룹들하고 메노나이트 그룹들은 아직도 뭐 우리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보지 않나 싶은데요. 이 두 종교에서 가장 이 평화운동이 활발합니다. 메노나이트에서는 한국에서 아마 이 출판들도 이 종교 그러니까 예수와 비폭력, 예수와 평화가 출판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평화대학은 케이크 교회 교도들에 의해서 설립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창기에 평화 공부했던 분들은 대체로 다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평화연구와 이제 평화교육의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도에 시작되는데 군대가 없는 그 코스타리카에서 UN 평화대학이 1980년에 설립됩니다. 이 세 번째 시기에는 핵 문제가 또 이 세 번째 시기부터 연구되고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평화학자는 진 샤프라는 평화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 전쟁 1950년 일어나고 미국에서 이 모병을 할 때 이분은 그 모병 반대를 해서 9개월 동안 감옥 살해를 한 이 평화운동가인데요. 학자이면서 평화운동가인데 이 전 세계 수많은 그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이 평화운동에 영향을 준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폭력에 관한 이런 책들을 많이 저술했어요. 그 2015년도는 뭐 UN 노벨 평화상 그 후보까지 오른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비폭력 행동의 198가지 이 방법 이것을 구하는 그 학자입니다. 강정에 있는 어떤 활동가가 강정에도 198가지 비폭력 행동이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텔레그램에 올리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의 네 번째 시기는 이 냉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89년 이후에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냉전이 동서냉전이 끝나고 평화학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평화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평화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평화학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동서냉전이 없어 대신에 지역 갈등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평화학자들은 여전히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분야가 이 경제 갈등 문제, 환경 갈등 분야가 이제 새롭게 대두되는 평화 연구의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시기에는 이 재정적인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일부 이제 평화 연구소와 평화 프로그램이 폐쇄되거나 폐지되었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평화학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은 이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일부 쇠퇴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평화학이 더 견고해지는, 더 단단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냉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시기에 평화학은 또다시 또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더 가르쳐져야 될 학문으로 대두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평화 연구, 평화 교육,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여기 뭐 40대, 이제 50대 되는 분들, 특히 남성들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배우죠. 군사 교육 배우는데 군사 교육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이 평화 연구, 평화 교육 이런 말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2001년까지 평화 교육에 관한 논문이 몇 편 있는지 이 중앙대학교의 이 베트남 학생이더라고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연구를 했어요. 뒤집어 다 조사를 했는데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평화에 관한 연구한 논문이 딱 3편밖에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평화교육의 굴무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평화교육을 개설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우리가 아는 선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 자신도 사실상 평화에 대해서 모르고 아일랜드에 갔는데, 가서 이제 도대체 이게 평화가 뭔지 궁금은 좀 하고, 막상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아까 김영우 신부님이 소개했듯이, ID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라는 이 평화대학원인데, 이 ID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는 몇십 년 전에 더블린에 있는 그 밀타운 예수 신학대학원, 여기 안정호 신부님, 김영수 신부님, 또 권현석 신부님, 그게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게 평화대학원 ID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가 예수원을 위에 설립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더블린에 있는 이 공립대학인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겨졌는데, 석사 과정은 1년 과정인데 아주 빡빡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울고 가는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석사 과정에 비해서는 많이 느슨했어요. 박사 과정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그 코스하고 좀 다른데, 석사 과정에 있는 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그 과목을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그 4천자 소논문을 제출하고,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각자 연구 분야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제 강정과 이 오키나와 해놓고 이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전망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게 저한테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쓰고 싶었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쓸까 했는데, 이걸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제 1장, 2장을 이제 이 박사과정에서는 써내야 돼요. 대체 한 12,000자, 3,000자가 되는데, 8만 자 중에 한 6분의 1을 써내고, 한 36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써내고 심사관 두 사람 앞에서 이제 통과돼야 정식으로 박사 과정 이제 등록이 돼요. 58의 나이에 2년 동안 참 이거 통과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 지난 8월 11일 뭐 하나님은 총지 통과되고 돌아왔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성프랑 평화센터 강정에 있는 강정마을하고 뭐 여러 일을 하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석사 과정에서 이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가 강의를 들은 그 파트는 그 인터내셔널 피스 스터디 국제평화학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은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The Politics of Peace and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이 평화와 갈등의 정치, 그다음에 Conflict Resolution and Nonviolence, 갈등 해결과 비폭력, 그다음에 Human Rights, 인권, 그다음에 UN and Conflict Resolution, 유엔과 갈등 해결, 그다음에 Gender in War and Peace인데 이제 이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이 젠더 문제, 그다음에 Armed Conflict and Peace Building and Development, 이제 무장으로 인한 갈등, 평화 세우기, 이 발전에 관한 이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 밖에 다른 파트가 이제 Conflict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학교에서 북아일랜드에도 이 분교가 하나 있어요. 이 남북 이 갈등들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 Conflict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화해 파트는 이거는 북아일랜드의 분교에서 이 파트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Intercultural Theology and Interreligious Study인데 이 문화 간의 신학과 종교 간 연구인데 이 문화 간의 신학은 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간문화 신학이라고 책도 번역되어 있고 하던데 간문화 신학과 이 종교 간 연구 이 세 파트가 이제 우리 학교의 평화학의 주 이제 파트고 과목들입니다.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에서 다루고자 할 주제들은 제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첫째, 인간안보라는 말을 여러분들 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 사람들 모를 겁니다. 인간안보라 하는 문제가 이 평화 교육에서 이제 다뤄야 할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군기지 반대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 왜 반대를 하느냐? 국력이 있어야 되지. 국력이 없으면은 나라에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그래서 해군기지를 지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제 국가안보죠. 국가안보 논리인데, 이거는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이 국가안보 논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의 이 상태에서는 이 샬롬, 성경에서 의한 샬롬의 상태, 모든 것이 온전한 그 상태, 평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평화의 상태, 이건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이 국가안보의 그 역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역사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더 뒤돌아보면은 이분들 말이, 우리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와서 주장하는 이분들 말이 옳다 하면은 이 국가안보의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 이제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로 세상에 오질 않죠. 평화로운 세상에 오지 않고 오로지 긴장과 전쟁의 그 세상이었는데, 이 국가안보 논리 속에서는 늘 국가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휘두르는 유혹에 빠져요. 국가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빠졌고, 유혹이 생기고 유혹에 빠진 경우가 있죠. 20세기 통계를 뭐 전쟁 학사 이래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세기만 이렇게 보면은 학자마다 약간 통계가 다른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적게는 1억이라고 해요. 20세기만 봐도. 많게는 1억 7천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이 군사력이 최고인 미국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1789년 이후에 없는 한 나라가 독립된 그런 나라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이 주권적으로 침입한 경우, 이 경우는 전쟁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이 500회 돼요. 500회가, 이 최소로 500회를 잡아요.
5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미국은 지금도 70여 개의 나라에서 800여 개의 이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이 키워야 우리가 평화가 온다 하는 이런 논리 속에서 왜 군사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왜 미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오지 않고 이 분쟁이 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 도대체 대안이 뭐냐 그래요. 해운기지를 막으면 대안이 뭐냐. 국력을 키워서 이 평화가 오는 거지. 너희들 대안이 뭐냐. 우리가 군대가 없는 역사가 없었죠. 저 자신도 군대가 없는 역사를 읽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군대가 없는 역사 속에서 평화가 온다는 제가 보장을 100% 할 수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류 역사 속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걸 살아보니까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인류 역사 가지 않았던 길, 이제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군축의 길로 가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군대 없는 그런 길로 이 세계가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또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원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다시 말하면 군축을 시도를 한 거죠. 군축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저는 왔다고 봐요. 이런 것들 일찍 깨친 분이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요한 23세 이 제이트 아파트 강국의 원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지상의 평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화는 결코 그 무기라는 힘의 균형, 이건 무기라는 힘의 균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평화는 결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상호 신뢰 이해 확립된다고 이야기를 일찍부터 양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가르침들은 계속 이제 군축 이야기와 군비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죠. 해군도 결국은 온갖 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건설 이후에 타당성도 없는 이런 이 해군기지 건설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민군 법합항이라 하는 그 사기를 쳐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해군기지가 아니고 이거는 민항하고 군항하고 합쳐진 민군 법합항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언론을 퍼뜨려 가지고 반대 여론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도 또 이 제주도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안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 때문에 해군기지가 결국은 저는 지어졌다고 보는데, 이 국가안보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맨 첫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군산복합체에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아요. 여기에 관계되는 정치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 평화 연구와 평화 교육에서는 이 국가안보 논리는 이제 폐기돼야 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인간안보 쪽으로 우리가 평화교육과 평화연구에서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평화교육에서, 평화연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정당한 평화론입니다. 국가안보 논리를 떠받드는 그 가장 큰 이론이 정당한 전쟁 이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개발한 이 이론인데요. 가톨릭 교리서
2309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 가는 많은 군인들을 성직자들이 축복해 주었고, 또 이 이론 때문에 1945년도 오키나와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폭을 통하는 군인들께 성직자들이 축성을 해줬어요. 또 적지 않은 성직자들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정당한 전쟁 이론에 따르면은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는 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게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세 번째로,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의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무력 사령으로 초래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네 개의 충족을 조건하였으면 전쟁에 나가라 하는 거죠. 정당 방위 전쟁으로. 근데 이런 정당한 전쟁 이론에 따라 가지고 전쟁을 치른 나라가 한 사람도 일리 없어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전쟁이 터지면은 정당 방위를 한답시고 자기 나라를 방위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상대방 침입해가지고 점령을 하죠. 또 상대방이 침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잠재적인 침략국이 되니까 정당 방위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침략하자. 이것이 이라크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 명목으로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가시켜. 이것이 남한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이영희 교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1979년도 말부터 우리가 군사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시작했다고. 이런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원래 통계를 못 봤는데 북한보다 군사력 국방비 예산이 34배가 더 많아요. 2010년 12월에 바티칸에서 그 팍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과 교황청 그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비폭력과 정당한 평화를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바티칸 정평위 위원장인 그 피터 턱선 주경이 참여를 했고, 전 세계에서 온 평신도 신학자, 수도자, 사제, 주교 등 총 8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교정께서는 이 추경을 통해서 보낸 메시지에서 비폭력의 도구를 활성화시키려는 여러분의 생각, 특히 적극적인 비폭력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참여자들이 성명서를 만들어내는데요. 결론은 우리는 정당한 전쟁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 내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이제 프란시스 교주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톨릭 교리에서 사형제도 부분을 삭제를 했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정당하다고, 정당한 전쟁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느냐, 정말 형용모순인 것 같아요. 정당한 전쟁 이론 대신에 이제 평화가 정당하다. 이 정당한 평화 이론이 주장되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이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도 정당한 이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이 박사과정 학생들도 제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교육에서 우리가 놓지 말할 주제는 시민사회 같아요. 제가 2011년 7월에 처음으로 강정마을에 갔는데, 처음에는 3주간 있었는데, 그때 여러 시민단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살면서 그분들과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저항하게 됐는데, 아마 해운기지 반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충성도가 높은 분들 꼽으라 하면은 아마 강정 주민들하고 이 시민단체 회원들, 이 중에는 우리 강정 지킴이 그룹도 굳이 넣자하면 시민단체 그룹에 저는 넣고 싶은데 이분들이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평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봐도 똑같아요. 결국 이를 보면은 이 주민들은 이권에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이권 때문에 이 평화운동에 가담하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권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꾸준한 그룹들이 이 시민단체 그룹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계적으로 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가 되겠어요? 국회가 되겠어요?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이 시민단체,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단체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평화교육을 대상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누가 우리의 평화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 관함식에서 주민들, 일부 주민들하고 적잖은 활동가들이 며칠 동안 이 피켓 시위를 했었어요. 저도 뭐 어떨 때는 하루 7, 8시간씩 피켓을 들고 우리의 이 의견들을 알렸는데 이 부대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부대 공개 행사로서 이제 함상을 공개하고 부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그 차량들이 제주도 남발을 가진 차량들이었어요. 부모들과 함께 들어가는 어린이들도 참 많은데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재해군 기지에서 어린이 부대 행사를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이 어린이 교육 전쟁 문화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는데 원래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여기에 보면 그 유엔 당사국은 우리나라 당사국입니다.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이 당사국 협약 위반국이 지금 되었어요. 이 사진을 잠깐 이 사진은 이제 관함식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행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애들 올라가서 지금 탱크 있거든요. 여기 해병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뭘 사기 연습을 교육시키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자고 이거 돌아다니는 지금 그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 있고, 예. 이건 아버지인지 하여튼 같이 온 사람이 저걸 사진 찍어주는 장면 같아요. 조준하고 있는 어린이 앞에서. 참 이런 실정이었어요, 관함식이. 그 부대 개방 행사에 참여한 그 부모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아빠 나 저거 안 타고 싶어. 이제 그 소녀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남자애가 그런 것 같아요. 여자애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고 아빠가 이제 어차피 너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돼. 이게 네 말이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일찍 어차피 배우게 되는 게 일찍 배우라는 말인지 그처럼 수 없는 대세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인지 이 사람 죽이는 전쟁 문화가 어릴 때부터 교육되는 현장이었어요. 한 시민활동가 여러분 다 아는 그 박래훈 씨라고 이분이 이제 작년에 전쟁 용산기념관
다시 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세 차례 진행했는데 이번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한 해 이 들어가는 용산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200만여 가요.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여기에서는 아직도 남북 해빙기에 때로 북한을 선멸의 대상으로 가르쳐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많은 민간 학살이 있었죠. 이건 노건디도 뭐 그런데 이것도 민간 학살 부분도 한국과 미군군에 의한 민간 학살 부분은 뭐 전혀 다루지 않고 왜곡된 전쟁 기념관이죠. 이런 이 제주 국제관함식의 아이들의 이 전쟁 문화 체험 또 용산 전쟁 기념관에 왜곡된 이런 이 전쟁 기념관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제주에 그 부모들이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부모들 그 연령이 30대에서 한 40대가 줄축이었어요. 아, 30대도 이 머리가 굳었구나.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겪은 이 기성세대만 머리가 굳은 거 아니고 그 이후의 세대,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이후의 세대도 머리 굳은 뿐만 아니고 이 30대, 40대도 머리가 많이 굳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굳지 않은 이제 어린이들, 10대, 20대, 아마 젊은이 지금 신호도 하는 것이 교황님께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젊은 사람들밖에 없다. 이 머리가 굳기 전에 그냥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 평화교육의 대상이 이런 젊은 층들을, 어린이들 젊은 층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이 많은 분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겠죠.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70년, 80년도부터 이제 역사교육에서 평화교육을 가르쳤는데, 어떤 전교조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독일이 통일된 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가르침을 해가 전쟁이 얼마만큼 끔찍한지 그 전쟁 영웅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평화 영웅을 부각시키는 이런 교육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평화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참 길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와 활동이 긴장이 있고 있듯이 이 평화교육, 평화연구와 또 다른 편에 대책적인 평화운동은 이 긴장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동시에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평화 박사분이 이제 강정해군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정에서 몇 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평화 박사분이더라고요. 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녀갔을 수도 있는데 자주는 안 온 건 확실하죠. 자주 왔으면 제가 아니까. 이분이 이제 평화 그 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은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평화학은 정말 이건 문제 있구나 그런 생각들 했었습니다. 또 폴 레드락이라 그런 그 미국 평화학자는 이분의 아버님은 아마 성직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현실 그러니까 현장과 평화학 가르치는 연구와 가르치는 곳과 연결된다고 하는 분을 주장하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상상력하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 주장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함께 가야 된다.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은 한쪽이고 평화 이 운동은 또 다른 한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다들 비폭력 운동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인으로서 너무 당연한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는 현장에서 정치적인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할 폭력적인 방법이 옳으냐 비폭력적인 방법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논쟁이 확 터지고 있습니다. 비폭력이 더 효과적인가? 정치세계, 정치권을 바꿀 건가? 폭력이 정치권을 바꿀 건가? 그래서 평화학에서는 비폭력을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폭력 운동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어떤 평화학자는 평화학을 비폭력 운동으로서 정치를 움직인 사례들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정치권을 움직인 사례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정치권을 움직였는가? 비폭력의 방법이 더 많다 그런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너무 이 산경험, 촛불혁명 이 대표적인 이 비폭력 평화운동 아닙니까? 이 뭐 우리가 너무나 이 비폭력 이 방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해군기지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이제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정마을에 와서 대부분 해군기지 찬성론자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모를 것 같은데 참모들이 아마 잘못했는 것 같은데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사과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은 그런 경우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알듯이 2007년 4월 26일 사건입니다. 87명이 이제 뭐 몇몇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해군기지 유치한다고 결정해버렸고 또 거기에서 도지사가 이제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강정주민들 찬성한다고 이렇게 밀어붙였고 해군기지는 또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 강정이 해군기지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밀어붙였고 또 제주도의회는 그린벨트를 날치로 저는 그린벨트 그 지역을 강정 앞바다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거 풀어버렸고 또 환경평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군은 공사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법원에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거래 속에서 해군에게 손을 들어줘 보고 이런 모든 절차적 정당성 건설 과정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불법적인 공사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타당성이 이 해군기지가 건설 이후에 타당성이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 침략을 그 우리가 반박하려니까 이제 해군은 그 삭제해 버렸어요. 자기들 홈페이지에서. 그다음에 이어도 문제, 이어도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빨리 중국과 일본과의 그 사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빨리 군함을 보내야 되는데 이어도 분쟁인데 이어도는 이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이 암초기 때문에 군이 출동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찰이 가야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남방 수역에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가장 손해 본다 그래요. 중국과 일본이 남방 그 해역을 공사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 또 출동을 군함이 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 해군기지하고 일본 해군기지보다 목포에서 우리 3함대 해군기지가 더 빠르다 그래요. 이런 모든 이유들이 해군이 주장하는 이런 건설 이유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뭐냐? 왜 해군이 이렇게 해군기지를 하느냐? 자기들 합통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들 일자리 창출하고 육군에 비해서 자기들 해군력 키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군의 압력에 의한 미군 기지입니다. 작년엔 잠수함 들어왔고 많은 군함들이 미국 군함들이 들어왔고 원래 이제 핵 항공모함까지 들어왔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서 긴장을 유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 MD가 해상 MD가 제주기지에 이제 세울 목표인데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침입 안 할 것 같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언젠가 미국이 중국을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침입하게 되면은 남은 미사일이 중국이 지도 궁지에 몰리면 물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하냐? 미국 본토로 미사일 날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주도에서 괌에서 일본에서 미사일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MD인데 선주 4대에 배치된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북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 MD 방어기지를 제주도에서 만든다. 이런 걸 보면은 순전히 이건 미군 기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그래서 2011년 후반부터 2013년 후반까지만 봐도 우리 시민단체들, 강정주민들, 수많은 외국의 활동가들이 싸워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죠. 국가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2011년 후반에서 2013년 후반까지 출동했던 경찰 수만 해도 육지에서 제주에서 다 포함해서 20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것은 무기력과 좌절감이에요. 졌다는 생각 이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저는 신앙인들이라고 보는데, 뭐 신앙인들은 우리가 뭐 쉽게 포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멀리 보고 있는데, 이 일반 주민들하고 활동가들은 우리처럼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종교 속에서, 신념 속에서 뭐 열심히 싸우는 활동가가 있지만 또 대체로 이 좌절감 속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께 제가 희망을 줘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했는데, 이 아까 폴 레드락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인데, 이 평화는 이제 길 과정을 통해 온다 하면서, 우리가 폭이 넓은 강에서 이 한 사람이 이 밑으로, 물 밑으로 보고 있으면은 이 강의 폭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강의 그 수온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공중에서 보게 되면은 강폭이 얼마인지, 강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그래서 평화 운동은 길게 보자. 분명히 끝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보면 과정뿐만이 아니고, 과정이지만 또 평화는 결과다 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뜬구름잡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평화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늘 현실에서는 참 아늑하군 느낌이 들고, 현실에서 이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상과 현실 속에서 이 평화라는 주제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평화학자 공부하면서 얻은 것은 뭐 적지 않은 밑에 뭐 아티클도 읽고 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아주 제가 만델라를 뭐 존경을 하지 않는데, 만델라 이분이 쓴 글에 이제 이분 옥살이를 몇십 년 했지 않습니까? 평화는 적과에 만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제가 여기 강정에서 그 아티클 읽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하는 이 아티클 읽으면서 이게 탁 와닿았어요. 적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평화가 달성할 수 없다. 그분이 그 아파르테이트 그 영국 그 식민지자들하고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옥살이 하면서 결국 화해를 시도했고, 이 화해의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는 적과 만나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갈등에 관한 제가 아티클 읽으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해야 될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남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은 거는 내 자신이 최소한 갈등의 요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교황님, 이 교황문을 있죠. 이 양반이 그걸 다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은 이야기 저쪽에 부풀려가 옮기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관용 이야기를 해요. 부족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평화가 온다. 아마 그런 경지에 다다라야 이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산상수훈을 설명한 데 있어서 행복하여라,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데, 그 경지에 다다라야 그 참 행복이 올 것 같고, 이 큰 자녀의 그로서 누리는 그 느낌들 같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김성환 신부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제 들으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만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이 평화로우냐? 그건 이제 제가 그렇지 못하면은 저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너 자신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바깥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교정께서도 첫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네 자신 잘 다스려라. 우선 자신의 내적 평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것이 이 과거의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과 오키나와의 반대 운동을 비교한 그 한국인이 싱가포르 대학교에서의 한국 그 교수가 있는데 왜 평택 미군기지는 실패했고 오키나와는 계속 저렇게 싸워가고 성공하고 있느냐가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열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분열이 생겼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정의군사회단 뭐 그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주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기지 반대 운동이 참 늦게 시작되지만도 미군기지를 유일하게 막아낸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1988년 제주에 있었던 이 송악산 공군기지 반대 운동입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그 반대 운동, 봉화 운동인데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합된 마음이었어요. 반대한 사람들 그 시골에서 그래서 이 단합된 힘이 얼마만큼 봉화 운동을 중요한가. 이 단합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죠.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화학을 배워온 사람으로서 하나의 더 숙제와 도전을 받는 거죠. 예, 박상준님.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합 수사님 한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사회사목에 오는 젊은 분들이 안 계시냐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같이 일하자고. 근데 아무도 안 와서.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연합 수사님 사회사목에 흥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의 아직 의제라든가 평화 의제 그리고 그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한가 봐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정의나 뭐 평화, 예, 우리 예수에. 예. 그래서 인기가 없는 분야로 추락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회사도주의 쪽에 있는 우리 기성 회원들이 평화 의제 같은 거를 우리 예수의 안에 좀 알리고, 근데 이건 정의 이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것도 뭐 맨날 같이 해야 된다고 뭐 32차 총회부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완전히 지금 물과 기름이거든요. 특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예. 혹시 뭐 대답이 꼭 있을 수는 없겠는데 혹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의 안에 평화 의제를 좀 확산시켜서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관심을 저 한 번도 생각해보세요. 착하게 삽시다. 전 그게 더 좀 동시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제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최영민 신부님. 그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부님이 그래도 공부를 하신 평화학도로서 또 평화 활동가로서 또 예수연으로서 사제로서 김성환 own words로 평화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크는 난 그게 그냥 따라하지 말고 공부 안 할 수밖에 사람이 없어. 다른 것들로 뭐 제가 압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샬롬 하고 만날 노래 했잖아요. 그게 참 와닿아 의학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사도자와 영성사도자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일을 해보자고. 저는 영성사도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사도적에 오면은 못 견뎌나갈 것 같아요. 반대로 사회사도적에 있는 사람이 영성사도적에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제 10년 경험상 사회사도적에 있는 사람을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영성사도적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사도적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사도적은 더 힘들다고 봐요. 장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좋은 말씀 들려주신 그 김성환 신부님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영성연구소 원래 발표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강의 주제에서도 평화학이라는 것이 그 학제간 연구 통섭의 방향을 갖고 있다고 했듯이
저희 영성연구소도 이웃학문 공부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달 10월에는요, 그 남성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비예수회원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는 예수회원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 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또 평신도 분들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주위에도 좀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같이 오시면 저희가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힘이 나겠습니다. 예,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